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시장 정말 대응하기 어렵죠? 내가 이 종목이 없어서 갈아탔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가는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갈피를 못 잡고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을 반드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최고의 수석 위원님들께서 강의를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급등할 줄 알으셨을까요?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아셨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이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그 비법이 궁금하다시는 분들 오늘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하고 계시는 수석 위원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서울경제TV 최고의 수석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강의를 들어볼 텐데 그 전에 12월 4일에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이지환 전문위원님께서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에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네, 일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날 기회를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거나 혹은 문자 혹은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있죠.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주부터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블랙라벨은 아예 반도체 특집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4주 했죠. 네. 사실 그 강의만 챙겨봤어도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재수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시장은 좀 발품을 팔면은 시장이 민감하게 변하는 터닝 포인트가 네. 나오죠. 네. 그 터닝 포인트 때 위치를 조금 옮겨 놓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주식은 점치는 점성술이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점으로 점성술이 아니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을 쭉 훑어보다 보면 네. 흐름이 바뀔 때가 있어요. 물결이 바뀔 때.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물결이 바뀌어요. 네네. 그럴 때는 위치 이동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잡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12월 첫 주 저도 이제 첫 외부 강연인데 아마 이 종목 이렇게 하면은 너무 단편적이고요. 아이, 그럼요. 네. 네.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좀 올바로 하는 방법인지 그다음에 그걸 훈련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네. 또 발품 파는 건 어떻게 발품을 파는지 그러니까 잘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아니 정말 저는 가끔 답답해요. 사실 저희 수석 위원님들이 반도체 특집으로 그렇게 다뤄드리고 반도체랑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다뤄드렸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다 잘 갔습니다. 저 종목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단편적으로 그냥 예시가 종목으로 끝이 나요. 올라간 종목들 좀 볼까요? 테스나, 한미반도체, 하나머트리얼즈, 솔브레인까지. 지금 언급을 해드렸던 무료 방송이라든지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는 모습이라 사실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다가 메타버스나 NFT로 최근래에 넘어가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최악의 거예요. 선택이고 네. 제발 그것만은 하셔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있는 자리에서 계시면은 내 순서 온다는 얘기를 계속 하죠. 맞아요. 그 얘기 계속 네. 해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혹시나 놓치셨거나 혹은 내가 물결을 읽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오늘도 새로운 물결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요? 네, 새로운 물결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결국 시장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체크 포인트를 짚어나가느냐. 네. 그리고 확인은 시장에서 해주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쵸. 어려운 시장 맞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특별히
뭘 잘못했다 이러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장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고 네. 이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은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서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곡점,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박원재 위원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방송해드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또 무료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혹은 자세한 무료 방송 입장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면 문자 샵 0082번이나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전화 채널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물결이 무엇인지 좀 바로 들어볼까요, 위원님?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요새 답답한 이유가 디커플링이죠. 미국 시장은 잘 가는데 우리만 안 가요. 그게 이제 상반기까지는 거의 같은 요 위에가 우리 코스피고 아래가 미국 시장인 S&P 500을 차트를 같이 펼쳐놓은 겁니다. 근데 9월 이후에 이제 9월, 10월 달 넘어와서 미국 시장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는데 우리 시장은 영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한 10% 남짓 올랐는데 우리는 10% 남짓 빠져 있으니까 이 디커플링 차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수급이에요. 수급이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 주체를 세 투자 주체로 나눕니다.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을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수급을 보면은 이거 뭐 이런 수급이 있나 싶을 만큼 답답한 수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쭉 한번 보시면은 1월 1일부터 우리 코스피를 보면은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개인들이 지금 매수한 금액이 70조가 넘어요. 70조가 넘는 그러한 금액을 개인이 매수해서 거래소에서. 그런데 외국인은 29조를 매도하고 기관이 웬일입니까? 40조를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매도를 하면은 개인이 워낙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받아갈 텐데 지금까지도 연기금은 계속 매도 일변도를 갖고 있어요. 아마 국민연금의 한국 시장 비중은 계속 낮춰가는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 포지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이 12조를 샀는데 기관이 7조를 팔아요. 그중에 또 대부분이 펀드나 연기금, 투신 이런 쪽에서 팝니다. 그럼 올해 개인이 사상 최대의 매수입니다. 거래소 71조, 코스닥 12조. 그러면 84조를 개인이 올해 84조를 매수를 했는데 84조라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시장을 지켜야 할 안전막을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치를 지켜야 할 장기 펀드가 부재하다 보니까 속절없이 수급에 무너집니다. 이 수급이 무너지는 큰 축이 사실은 외국인 핑계도 되지만 기관이 더 뼈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외국인 비중을 보면은 역대 이제 가장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외국인들의 그림이 우리 지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IMF 92년에 자본시장 개방을 하고요. IMF 때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주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와서 그 이전에는 이제 시장 한도를 15%밖에 안 됐으니까 많이 못 들어왔어요. 근데
년 이전에 97년에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죠. 이때 60조의 자금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지분의 40% 이상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2003년도부터 쭉 이렇게 중국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해요. 그리고 쭉 팔다가 최근에 정말 심하게 팔았죠.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 한 40조 정도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매도가 돼 있어요. 그럼 외국인은 이미 투자한 금액을 원금을 다 회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누적 매도 금액이면은 거의 그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최저점에 와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7%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젠 정말 팔 만큼 팔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와요. 결국은 우리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수급은 외국인이 트리거를 갖고 있고, 지난주에 블랙 라벨 시간이나 이제 우리 주식 불패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를 다시 정리해 드린 거는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이게 발품을 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모든 변화의 단초는 가격을 만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에서 출발을 해요. 어차피 펀더멘탈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서베이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IT 섹터에서는 뭐가 바뀌면은 수급이 돌아서고 이 바뀐 수급이 앞으로 어떻게 섹터를 돌려놓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쉽지만은 이제 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 외국인이 국내에 이렇게 들어왔던 구간이 딱 두 번 강하게 들어오는데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강하게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와요. 대충 느끼시겠지만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중국이 재정이나 경기 확장 정책을 피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 봤을 때 대한민국 증시는 그냥 중국 증시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시장이 어려웠던 것도 똑같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하반기 올해 주가 성적이 낮은 나라가 다 중화권 국가밖에 없어요. 중국, 대한민국, 홍콩. 이렇게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긴축을 하죠, 올해. 올해 긴축을 합니다. 이거 선제적 긴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제적 긴축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긴축하는 구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그냥 중국의 아바타로 씁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을 줄이고 싶은데 중국은 자본시장 완전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아바타로 삼아서 양껏 줄입니다. 한국은 그냥 팔면 바로 현금화돼서 본국송환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환율이나 이런 것도 아마 경상수지가 학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이 자본 계정에서 아마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 시장을 조망할 때 계속 하는 얘기가 있죠. 중국이 긴축을 그만두고 확장 정책을 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또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중국의 PPI가 엄청 높이 나오죠. 지금 13%대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죠. 중국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려면 뭔가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뭘 만들겠죠. 그런데 최근에 유가를 포함해서 모든 원자재가 폭등을 했죠. 상반기 때. 그러면서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엄청 단속을 해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거의 제자리를 다 자리를 잡았고요. 모든 비철금속, 에너지 이런 가격들이
유가도 이제 80불 언더로 떨어졌죠. 다 자리를 잡았어요. 특이한 거는 PPI는 13%인데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2.5%예요. 중국이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를 소비자 물가로 가격 전가를 못 시키게 가격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 PPI는 그대로 미국의 수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CPI는 6.5%로 높죠. 이런 연결고리를 좀 이해하시면 아직은 대한민국이 왜 어렵고 내년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키는 결국은 또 미중 간의 통상 또 패권 전쟁 이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시크리컬 말씀드릴 때 요거는 이제 보충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려워진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급망 장애에 따르는 아직까지도 물류가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물류가 정상되지 않는 쇼티지 국면 이게 하나가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에요. 수급이 전혀 해결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은 뭘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요거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요거를 차트를 좀 보고 차트를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네. 예,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공급망,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됐는데 그동안의 파월 의장은 계속 그 비둘기적 스탠스를 유지했는데 연임되자마자 첫 일성이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매파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아주 장 막판에 금리가 솟구치면서 나스닥 지수가 거의 뭐 종가 무렵에서 급락을 했죠. 이런 게 이제 연말까지는 아마 변동성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재밌는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이제 동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건데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모르죠. 지금에 나와 있는 현상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전개될까를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동부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런 관점에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병목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도 봐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에요. 그 병목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그 고리, 그러니까 원점이 굉장히 좀 멀리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수년간 누적된 국영제 산업,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중간에 2000년대에 확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3년 이후에 이 확장된 거의 여파로 계속 구조조정기가 진행이 돼요. 거의 한 지금 10년째 구조조정 중인데 이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는 팬데믹을 맞았고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났고 공급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반도체 쇼티지나 이런 게 내년 되면 다 정상화될 것이다. 물류나 이런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애널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상당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가정하는 것이 있다면 공급 측 병목 현상의 해결 가능성이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매끄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시간이 얼마냐가 관건이다. 이는 오늘날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해결될까라는 거예요. 과연 예전처럼 우리는 싸고 좋은 물품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격에 조달받을 수 있겠냐는 건데 작자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봤더니
금융위기 전으로 이게 우리는 한번 짚어 넘어가 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2000년대 막 들어서면서 굉장히 골디락스라는 황금기를 맞아요. 굉장히 성장이 고성장 가도를 누리는데 기존의 경제학, 90년대까지의 경제학을 보면은 성장이 높으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왔는데 물가 상승 없는 성장의 황금기를 맞습니다. 딱 두 번이 그런 시기가 있는데 1980년대하고 2000년이 그래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브릭스라는 단어가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죠. 신흥국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걸 묶어서 이제 브릭스라 했는데 이 신흥국가에서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합니다. 이 전 단계를 또 들어가면은 이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이론이 나오는데 미국은 1980년대를 굉장히 황금기로 추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980년대는 1970년대에 거칠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소위 얘기해서 블루칼라들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스칼라십을 익혀서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 디트로이트에 가서 취업을 하면 굉장히 중산층으로서 여유 있는 삶을 즐겼던 시기예요. 그랬던 이 미국의 경제가 갑자기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에 편입이 되면서 미국이 지배계층의 전략이 바뀝니다. 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고부가가치로 넘어가고 이게 저부가가치는 세계화 전략으로 해서 아웃소싱을 하자. 그래서 저기 인건비가 싼 이머징 국가에다가 생산시설이 전부 현지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뭘 하느냐면 서비스 산업과 자본시장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미국이 이 자본시장으로 지배를 하기 위해선 자본이 수요하는 아주 탄탄한 수요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 수출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계기를 90년대에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세계의 무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2000년에 이제 미국은 WTO를 통해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안내를 하면서 이제 무역 질서에 중국이 당당하게 전 세계의 수교를 통해서 자유롭게 수출 국가로 되니까 중국은 엄청난 인구, 저임 근로자를 가지고 선진국에선 견적도 안 나올 만큼의 싼 물건을 전 세계에 공급해요.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무엇을 살까요? 미국의 채권을 삽니다. 미국이 그렇게 원했던 자본을 수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90년대 말에 아시아에 외환 위기가 들어옵니다. 96년도에 태국의 바트화를 조지 포로스 펀드가 공략을 했죠. 그래서 한 국가의 외환이 사모펀드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게 연쇄고리가 돼서 97년 11월 달에 대한민국도 IMF 차관이라는 외환 위기를 맞게 되죠. 자,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외환 보유가 비면은 이건 외환 위기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해서 돈을 벌기만 하면 미국 채권을 사는 미국 자본 입장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자본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찍어내서 채권 발행하고 이 채권은 이머징에서 소화를 해주고 완전히 황금기를 구축을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 국가가 엄청나게 재정을 통해서 설비 투자를 합니다. 기존에 미국에서 갖고 있던 모든 생산재가 이제 이머징으로 넘어오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구간 동안 우리는 또 전 단계에 소위 얘기하는 산업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공급 과잉이 넘쳐나고 이런 중간재 생산재의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이 나와도 이런 재화가 빅테크와 결합돼서 유통을 아마존 같은 기업이 혁신 기업으로서 유통 단가 낮춰버리고 제조 단가 낮춰버리고 이 황금기가 들어오는데 2008년의 금융위기 때
이게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 출발점에 월가부터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양적 완화라는 걸로 돈을 더 풀어서 이걸 더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이때 중국이 미국의 짐을 덜어주고자 4조 위안을 풀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핍니다. 그게 2013년, 14년이고요. 그때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고요. 그때 국내 시장도 차화정 장세라고 불꽃 같은 장세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우리는 구조조정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중간재 산업은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 동안 내리하강을 겪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철강, 건설, 기계 모든 중간재가 10년의 구조조정을 겪습니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작가의 이제 여기에 논지가 하나 이제 나옵니다. 자, 지난 10수년에 정리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지금 회자되고 있는 공급측 병목 현상이 팬데믹 기간에 따른 일시적 마찰이며 이는 곧 해결될 수 있다는 세간의 믿음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공급측 병목 현상은 수년 동안 누적된 국영제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놨는데 자, 구조조정 끝에 이제 설비 투자가 없어요. 공급을 못 늘립니다. 그런데 수요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ESG로 넘어간다 해서 여기에는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철강산업 투자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조선산업, 어떤 국가가 조선산업에 투자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주식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일련의 모습은 주식시장에 다음과 같이 투영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국영제산업 관련 주식은 공급자의 시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나리오로 내년 경제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를 목도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중간재 산업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시크리컬이라고 불리는 주식이 그 대상이 됩니다. 공급측 병목 현상이 주식시장 전반에는 불리한 요소가 맞죠.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싸고 편리하게 누렸던 게 끊어지니까. 요새 다 그렇잖아요. 없대. 뭘 좀 그냥 예전에는 전화 한 통하면 새벽 배송해 주던 물건이 안 와. 도착이 안 해요. 그리고 2연대 6개월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크리컬 기업이 어떤 경로를 걸을지에 대해서 내년도 이후에 잘 지켜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공급망 문제에 대한 키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다 적용이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팁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중간재 산업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철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철강 산업이 중간재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죠. 그러면 철강재 산업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수급으로. 철강재 산업이 2010년 이후에 완전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깔아앉는데 예전의 사이클을 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2001년도에 그저 그런 시크리컬 기업이었다가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이런 각도로 올라갑니다. 10배가 올라가죠. 7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내리 구조조정입니다. 그럼 이 원인이 뭐였냐 하면 결국 공급 과잉이었어요. 전 세계가 브릭스를 동반한 모든 국가에서
중과제 산업의 설비 투자 확장을 했기 때문에 설비가 넘쳐났던 거고 철강은 특히 심해서 다른 것도 되게 오버캐파가 많았는데 철강은 중국이 항상 50%를 넘었어요. 이때부터 철강은 53% 수준을 중국이 생산을 합니다. 연간 철강의 연간 그 성장률은 한 1, 2%였어요. 1% 내지 1.5%. 이게 연간 캐파인데 중국이 생산량이 53%를 점해요. 연간 작년 기준으로 연간 철강 사용 캐파가 18억 5천만 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2억 톤이 중국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데 중국의 자체 수요량이 한 11억 톤, 그러니까 한 1억 톤이 남아요. 그럼 이 1억 톤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철강은 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송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까운 동남아 지역에 이렇게 넘어오는데 특히 국내에 이제 많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고 국내의 캐파는 우리나라의 캐파는 7,500만 톤 생산에 국내 소요가 한 5,700만 톤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남는 게 우리도 한 1,700만 톤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출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국가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중국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중국 가격이 안 돼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면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철강 가격은 기본적으로 이제 철광석을 녹여서 고로해서 쓴물을 뽑아내면 그걸 열연이라고 하는데 이 열연에서 출발을 합니다. 열연 가격이 지금 중국은 한 톤당 800불 정도 합니다. 800불 정도 해요. 대한민국 열연 가격은 한 1200불 정도 합니다. 미국은 2000불 정도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같은 제품이 중국 가격과 대한민국 가격과 미국 가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 규제를 해서 그래요. 쿼터제를 해놔서 미국으로 수출을 못 합니다. 예, 쿼터를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쿼터를 풀어주거나 관세로 다 때리기 때문에 이 관세와 쿼터를 풀어주지 않으면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됐죠. 그럼 미국이 지금 연간 캐파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6천만 톤 정도를 연간 생산을 하고 6천만 톤 그대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과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를테면 뭐 셰일이 개발될 때는 유정관광 같은 게 특수관광이니까 이런 것만 이제 아시아권에서 수입을 해다 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휴스틸이나 세아제강 같은 게 미국의 강관, 유정관광을 좀 수출을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232조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쿼터를 딱 막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 수출 물량의 70%까지만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우리는 미국에 수출을 못해요. 우리는 오버캐파도 있고 미국은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니까 앞으로 5년 동안 1,000만 톤씩 5년 동안 부족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어디선가 철강을 가져와야 돼요. 자체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지금 철강 US 스틸이나 뉴스틸이나 이런 데 공장 가동률이 85%대에 달합니다. 그 얘기는 풀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로를 몇 개 좀 증설을 하는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고로는 지금 전 세계 같이 ESG 탄소 배출 협약 때문에 고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내년도부터 이제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미국은 부족한 철강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된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유럽과의 먼저 관세 세이프가드를
상호 철폐를 했죠. 그래서 유럽에서 300만 톤 정도가 풀려요. 근데 이것도 봐야 되는 게 유럽도 과보죽이 없어요. 오바케파가 없어요. 유럽도 한 1억 6천만 톤 생산에 소비량이 1억 6천만 톤 그대로 소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도 이제 독일이 그동안에 올해 자동차 생산이 가장 안 됐죠. 철강의 전방 산업은 건설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뭐 기계 이런 류가 이제 철강 산업의 전방 산업이 되는데 독일이 자동차 최대 생산국이죠. 그런데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올해 자동차 생산 대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수요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철강이 조금 남을 수 있는데 내년도 자동차 산업이 정상화되면 유럽에서도 과부족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느냐? 갖고 올 수 있는 데가 중국은 못 갖고 오겠죠. 중국은 중국 거 안 쓴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가장 큰 오바케파인데 그리고 중국은 수출을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수출을 안 한다. 그러면 중국은 안 나와요. 그동안 10수년 동안 전 세계의 오바케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투자나 최근에 자연재해 때문에 유럽도 인프라 투자를 해야 돼요. 무너진 교량이나 댐이나 이런 걸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철강 수요가 원래 1% 성장하던 게 올해 5% 성장을 했었고요. 내년도도 5% 성장한 이후에 2% 성장이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급할 때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아까 제가 리포트를 읽어드린 그 애널의 주장에 제가 100% 동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구할 데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하고 쿼터를 풀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은 열연 가격이 톤당 800불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그냥 생산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요새 조금 그동안 수출을 7월부터 오파를 안 냈어요. 이게 수출을 하려면 오파를 내야 되는데 오파가 나오질 않았어요. 중국에서 증치세 폐지하고 수출하면 세금까지 부과한다 해서 오파를 안 냈는데 최근에 오파가 그 철근 부분에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철강사 가격들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근데 계속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밀려두면 우리는 답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1200불이에요. 근데 미국은 2000불입니다. 우리는 남는 게 있어요. 수출을 해야 돼요. 중국계 밀려오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10수년 동안 이 구조 때문에 우리 철강 산업이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1200불짜리가 2000불 시장 가면 어떨까요? 갑질하는 거죠. 예, 갑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소수 없다고 대란 났죠. 자동차 반도체 없다 그래서 대란 났죠. 미국이 내년에 이제 공사 들어가면 철강을 구해와야 되는데 쿼터 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재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 분석. 자, 포스코가 그러면 돈을 잘 번다는데 얼마나 잘 버느냐? 이런 걸 잘 보세요. 그리고 판단을 해보세요. 아까 70만 원 갔을 때 포스코의 캐파가 얼마였냐면 영업이익으로 그게 2007년 8년입니다. 6조 5천억을 벌었어요. 6조 5천억을 번 실적을 가지고 주가는 76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정치가 이게 연초에는 6조였어요. 근데 분기마다 1분기가 피크아웃일 거야. 틀렸습니다. 2분기가 피크아웃일 거야. 또 틀렸어요. 3분기 정말 피크아웃일 걸? 또 틀렸어요. 이제 9조 3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만 빠져 있어요. 예전에 6조 5천억의 이익을 가지고도 76만 원 갔던 주가였는데 올해 9조 3천억을 찍는데 28만 6천 원입니다.
싼가요, 비싼가요? 그래서 이건 프리미엄 차트로 봐야 됩니다. 프리미엄 차트를 보면은 포스코 주가가 지금 과거 대비해서 어떤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를 보려면 재무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PBR 차트를 보면 됩니다. 과거에 2007년에 PBR이 한 1.89, 1.9배수까지 갔어요. 1.9배수. 그런데 지금 0.45 수준 됩니다. 0.45 수준이면 금융위기 때나 작년 코로나 때 포스코가 최바닥을 찍었을 때의 프리미엄 밸류가 0.32였어요. 그러면 올해 또 돈을 버니까 이게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 가격 유지되면은 올해 결산 끝나고 나면 이게 엎어져야 되니까 자본에 올해 번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PBR은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0.3대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비싸서 나는 투자를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투자라는 건 결국은 어떤 기업을 추적하고 이 기업의 내년도의 이익 사이클과 매출 사이클과 시장을 한번 탐색을 해보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피크아웃, 더 이상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로 찍어보면은 그 피크아웃 우려는 계속 틀리고 있어요.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는 실적이 안 나왔고요. 올해 3월에 1조 5천억 나왔는데 이거 한개 있다 그랬는데 올라섰죠. 2, 4분기에 2조 2천억. 이것도 안 나오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3, 4분기에 또 올라갔어요. 2조 4천억. 4, 4분기는 아마 진짜 안 나올 걸 이러고 있어요. 근데 더 나오면 그 내년도에 미국 수출을 해서 정말 이익이 더 나오면 그래도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우리는 외면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은 계속 빠지니까 재미가 없는데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이 매출과 이익 성장과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정말 피크아웃 돼서 다시는 못 올 가격에 와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프리미엄 가치를 더 보려면 이 기업이 지금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의 효율을 내는가 ROE를 보면 되는데 ROE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ROE가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회전이 안 돼. 내 자본을 들여서 매출이나 이런 게 늘질 않고 역성장을 하는 구간에서는 안 나오는데 지금 ROE가 두 자릿수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이렇게 증가할 때는 프리미엄을 주는 게 정상입니다.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피크아웃이라 해서 계속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야, 나는 내년도 철강 업황을 수요와 공급단에서 어떻게 본다. 이게 남의 말 듣고 하면은 안 돼요. 내가 분석을 해보고 내가 체크를 해보고 이 시장이 바뀌는 걸 내가 추적할 수 있어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추적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게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를 한번 쭉 정리해드렸죠. 고점을 다 뚫고 있습니다. 고점을 뚫어서 섹터별로 기판부터 시작해서 다 뚫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유망 종목입니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지금 뭐 시장이 다 죽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주식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주식은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 1번 말이 빨리 들어올 것 같아, 2번 말이 빨리 들어올 것 같아서 난 1번 말 걸겠어. 그래서 2번 배팅에 한번
요거를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주식 투자의 한 분야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거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 트레이딩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거기서 그냥 평생을 먹고 산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직관도 있고 감도 있고 찍을 수도 있고 돌아 나오는 것도 맞출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관점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이 뭔가요? 유가증권이에요. 주식회사를 그 이익을 표창하는 증권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익을 증서 안에 담은 거예요. 그럼 이 증서가 그냥 그 증서가 아니고 기업의 가치를 이 안에 넣는 거죠. 그럼 기업은 무엇이 기업인가요? 세상을 바꾸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세상을 바꿔서 나한테 부가가치를 줄지를 우리는 동행하는 기업을 찾는 걸 주식 투자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 시간과 텀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기업, 내가 동행할 만한 기업을 찾았다면 씨앗을 뿌려놓고 이게 제대로 올라오는지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런데 이 경마장에 말을 찍는 걸로 하면 조급해지죠. 그리고 이번에 한 게임 돌면 끝나요. 또 다음에 찍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어차피 이것도 힘듭니다. 쉽지 않죠. 근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나요? 왜 주식 시장만 들어오면 쉽게 하려고 하는지, 그죠? 자영업을 해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입지 선정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쉽죠. 정말 쉽습니다. 자영업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가. 그거에 정말 반의 반만이라도 주식 종목 선정하는 데 쓰신다면 아마 주식 투자가 좀 재미도 느껴지고 성과도 나오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박원자 위원님께서는 늘 트레이딩과 투자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반도체를 이야기하신 건 아니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실제로 이 물결이 바뀌는 부분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어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 언급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GST, 그리고 심텍, 하나마이크론 다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이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 방향성이 맞다면 이젠 정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시고 투자에 확신이 없으셔서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란톡 저희가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박원재 수석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오프라인에서 또 해주실 기회가 있다고 해서 또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시크릿 강연회입니다.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검색하시고 노란톡 들어오셔도 해당 그 강연회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런 종목들 언급을 다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포스코를 빠삭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포스코 종목 유난히 위원님께서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이 시간에 강의하시고 늘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에 여러분들께 또 다가가고 있는데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포스코 대체 왜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수석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